에어컨 가동으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미국 내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7월이 인류 역사상 12만 년 만에 가장 더운 달로 기록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또 폭염에 따른 전력 공급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비효율적 에너지 사용의 상징으로 비판을 받아온 백열전구가 미국에서 140여 년 만에 공식적으로 사라집니다. 뉴저지 주 정부가 시니어 대상 재산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 접수는 8월 중순경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에서 적발된 마약 밀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 중 미국발 마약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이 한국으로의 마약 밀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원인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폭염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에어컨 가동으로 감염에 취약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고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9일에서 15일 코로나19 입원 건수와 응급실 방문 건수는 전주에 비해 각각 10.3%, 7%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코로나19 양성 판정 비율 역시 5.8%에서 6.3%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원인 중 하나로 올여름 전 세계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는 폭염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에어컨을 찾아 나서면서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스템 에어컨을 통해 옮겨 다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월스트리트저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이 늘어나면서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결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비율은 아직 상당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의 코로나19는 이전과 비교해 치명률이 낮은 편이고 새로운 코로나19 변이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당국이 지난 5월 코로나 비상사태를 해제하면서 코로나19 검사 결과 제출 의무가 사라져 데이터 정확도는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올해 들어서는 증상이 나타나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자택에서 가족용 검사 키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실제 감염의 전조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폐수 검사 결과를 보면 최근 3주간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량이 3배가량 증가했다는 보고도 나왔습니다. 이 역시 작년과 비교하면 검출량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고령층, 취약계층은 통계치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7월이 인류 역사상 12만 년 만에 가장 더운 달로 기록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이를 두고 전 지구적 재앙이라며 기후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7월의 첫 3주간은 지구가 가장 더웠던 3주로 확인됐다며 마지막 주 추세까지 고려할 때 역사상 가장 더운 7월이자 가장 더운 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의 관측 데이터에 따르면 이달 6일 전 세계 평균 지표면의 기온은 섭씨 17.08도로 역대 12만 년간 지구가 겪은 평균 지표면 기온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달 1일부터 23일까지 집계된 세계 평균 지표면 기온은 16.95도로 기존 월간 전 세계 평균 지표면 기온 최고치인 지난 2019년 7월에 16.63도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실제로 7월 폭염의 영향은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무더위로 유명한 데스밸리 국립공원은
섭씨 54.4도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해변에서 60km 떨어진 바닷속 온도는 38도에 육박했고, 애리조나주 피닉스는 전날 연속 최고 기온이 43도를 넘었습니다. 이달 초 중국 북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저지대는 기온이 52.2도까지 오르며 역대 중국 최고 기온을 또 갈아치웠고, 이탈리아 로마도 이달 중순 41.8도를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스페인 카탈루나와 발레아레스 제도에서는 최고 기온이 44도까지 올랐습니다. 또 고온건조한 기후의 영향으로 그리스 등 곳곳에서는 산불 피해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변화가 온다, 끔찍하다, 이는 전 지구적 재앙이자 시작에 불과하다며 모든 것이 꾸준한 예측, 반복된 경고와 완전 일치한다. 전 세계가 푹푹 찌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페테리 탈라스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행동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가마솥처럼 폭염에 들끓고 있는 미국 인구의 절반이 넘는 1억 7천만 명이 열주의보 또는 폭염경보 영향권에 들고 전력 공급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체감기온이 114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곳에 따라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아울러 극심한 더위가 중부에서 동부로 확산하며 최소 29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또 미국 최대 전력 공급망 운영업체 PJM 인터커넥션은 이날 동부와 중부 13개 주에 전류 과부하 경보 및 1단계 에너지 비상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 백악관은 이상고온과 관련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미래의 고온 현상은 한층 심해질 것이라며 연방노동장관 대행에게 폭염 위험 경보 발령을 요청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근로자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에너지부가 에너지 효율성 규정을 도입한 데 따라 백열 전구가 미국에서 140여 년 만에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백열 전구는 비효율적 에너지 사용의 상징으로 비판받아왔습니다. 보도에 전상희 기자입니다. 폴리티코는 토머스 에디슨의 위대한 발명품인 백열 전구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공화당의 수년간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부터 퇴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에너지부는 백열 전구가 충족할 수 없는 새로운 에너지 효율 규정을 다음 달 1일부터 전면 시행하면서 사실상 백열 전구의 소매가 금지됩니다. 대신 소비자들은 발광 다이오드, LED 전구와 같은 고효율 조명기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백열 전구 퇴출을 추진해온 조 바이든 행정부는 LED 전구가 초기 비용이 더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용을 절감시켜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규정 중 하나는 전구가 전력 1와트당 최소 45루멘의 빛을 생산하는 표준을 명문화했습니다. 기존 60와트 백열 전구는 1와트당 약 13루멘밖에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에너지부는 소비자들이 새 규정으로 연간 근 30억 달러의 전기료를 절약할 것으로 기대되며 30년 동안 지구 온난화 탄소 배출량을 2억 2,200만 톤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879년 미국의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과 영국의 조셉 윌슨 스완이 발명한 백열 전구는 프로메테우스의 불 이후 인류가 발견한 두 번째 불로 불리우며 사람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전구는 전력 사용량 중 5%만 빛을 내는 데 사용하고 95%는 열 에너지로 발산해 대표적 저효율 조명기기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백열 전구는 단계적으로 전력은 적게 쓰고 수명은 오래가는 LED 램프 같은 고효율 조명기기로 대체돼 왔습니다. 한편 백열 전구 퇴출 여부를 놓고 행정부는 민주당과 공화당 정부 간의 다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전구 효율성 규정을 도입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지만 후임 공화당 정권인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정권이 에너지 효율 조치에 중점을 둔 기후 의제를 내세우며 집권한 이후 에너지부는 전구의 에너지 효율성 규정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폴리티코는 가정용 백열 전구의 조용한 퇴장은 시장의 변화를 이끄는 정부 규제의 힘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주가 미 전역에서 재산세가 가장 높은 주라는 이유로 인해 자녀를 다 키운 노년층은 뉴저지의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뉴저지주 정부가 시니어 대상 재산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앵커 프로그램 신청 접수가 다음 달 시작될 것으로 보여 수혜 대상자들은 일정 확인에 나서야겠습니다. 강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앵커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 접수가 8월 중순경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저지주 재무국은 8월 중순쯤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 신청 방법 안내 및 접수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해당 정보를 수혜 가능 대상자들에게 직접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세 감면 목적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한 앵커 프로그램은 지난 6월 주정부 새 예산에 포함되면서 올해에도 시행이 확정됐습니다. 뉴저지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 모두 혜택 대상이고 연간 재산세의 절반이 감면되거나 세입자는 $700까지 환급이 이뤄집니다. 한편 맞벌이 부부를 위한 세액공제는 새 회계연도부터 2배로 증가합니다. 뉴저지 현행법에 따르면 연소득 $80,000 이하인 가구의 5세 이하 자녀 1명당 $100에서 $500 사이의 금액을 받고 있지만 새 회계연도부터 연소득 $30,000 미만 가정의 경우 6세 미만 자녀당 최대 $1,000의 세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시니어 대상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명은 스테이 NJ로 전미에서 재산세가 가장 높은 곳인 뉴저지주에서 노년층이 계속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앵커 프로그램 수혜 대상은 2020년 기준으로 뉴저지에 있는 주택 소유주 및 세입자입니다. 주택 소유주의 경우 연소득 $150,000 미만이면 $1,500, 연소득 15만에서 30만 달러 사이면 $1,000의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세입자는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이면 $450가 지급되고 올해부터 65세 이상 노년층은 혜택이 강화돼 환급금이 $250 추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올 상반기 한국의 마약 밀수 적발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발 마약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이 한국으로의 마약 밀수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전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마약 밀수 단속 동향 발표에서 총 325건, 329kg 상당의 마약류를 국경 반입 단계에서 적발해 일평균 2건에 가까운 마약 밀수 시도를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적발 건수는 감소했지만 적발 중량은 증가해 동기 대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50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출발국으로 나누면 미국이 80kg, 1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태국, 라오스, 베트남 등의 순이었습니다. 밀수 방법은 국제 우편이나 특송화물을 이용한 방법이 가장 많지만 여행자를 통한 밀수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뉴욕발 항공기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마리화나 4.5kg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밀수입한 B씨와 B씨의 마약을 유통시킨 미 시민권자 한인 부부가 한국에서 최근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관세청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밀수 증가 원인에 대해 해외에 비해 훨씬 높게 형성된 한국 내 마약 가격과 마약 수요의 지속적 증가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한국 밀수 마약은 필로폰, 마리화나, 케타민, 합성 대마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여행자 마약 밀수 증가세는 코로나를 계기로 국제 우편이나 특송화물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집중되었던 마약 밀수 경로가 여행자 대면 밀수 방식으로 점차 전환, 코로나 이전의 밀수 형태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출범 50일이 지난 재외동포청 직원 채용이 지연돼 일부 사무실이 빈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청 직전까지 소재지 유치전을 벌인 부작용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정원 150여 명 중 빈자리인 50여 명 채용 막바지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5일 출범 당시 계획대로라면 서울 재외동포지원센터 근무자 25명, 서초구 국립외교원 재외동포지원센터 70여 명을 제외한 인원은 송도 본청에 근무할 예정이었습니다. 소재지 유치전이 치열해지자 외교부는 해외 동포 의견 수렴을 진행하는 등 최적지 선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결국 재외동포청 소재지가 늦게 확정되면서 인력 채용도 늦어졌습니다. 6월 5일 개청 당시에는 총 정원의 약 60%만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출신 한인을 연방법원 판사로 지명했습니다. 백악관은 북가주 알라메다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이유미 판사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판사로 지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판사는 연방 상원에서 확정되면 지난 5월 윌리엄 오릭 3세 판사가 고위직으로 전직하면서 생긴 공석을 채우게 됩니다. UC 헤스팅 법학대학원 교수 출신의 이 판사는 샌프란시스코와 베이 지역을 관할하는 알라메다 카운티의 첫 한인 판사가 됐습니다. 또 미국에 입양된 한인이 콜로라도주 판사에 임명됐습니다.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는 최근 빅토리아 엘렌 클린겐 스미스 검사를 제18지구 지방법원 판사에 임명했습니다. 오는 9월 1일 취임하는 클린겐 스미스 판사는 아라파호, 더글러스, 엘버트, 링컨 카운티를 관할합니다. 뉴욕시가 직업이 없는 장애인들이 직장에 취업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88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뉴욕시는 직장 취업 포용센터 운영을 위해 1차적으로 880만 달러를 투입하고 관련 전문가와 시정부 관련 부서 책임자, 기업,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직장 취업 포용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장애인들에게 인턴십 프로그램, 교육 세미나, 직접적인 구직 알선, 미래 경력을 위한 준비, 재정 상담 등을 통해 1차로 2,500명을 취업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뉴욕시는 현재 장애인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NYC at Work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내용의 취업 알선과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봄학기부터 뉴욕주 공립학교의 5학년과 8학년 학생들은 영어, 수학, 과학 표준시험을 컴퓨터로 치르게 됐습니다. 또 2024, 2025학년도엔 4학년과 6학년 학생들도 컴퓨터로 시험을 봐야 하며 2025, 2026학년도 봄학기까지 3학년과 7학년 학생들도 하이브리드 시험을 치르게 될 예정입니다. 교육국 관계자들은 CBT를 통해 교사들은 시험을 더 빨리 채점할 수 있고 학생들의 시험 일정이 더 유연해질 것이라며 CBT가 더 효율적인 시험 방법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사들은 아직 학교는 이로 인한 전환 준비가 안 됐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